이제 오늘 제가 사실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강의 두 번째 자료 한국사회 인권 실태와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권 실태를 얘기하다 보면 어떤 문제도 있고 어떤 문제들도 쭉 나열을 해요. 엄청나게 많은 나열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한두 문제가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좀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좀 원리 같은 것들을 같이 좀 얘기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앞에 부분을 좀 예전에 써놨던 건데 좀 붙여놨고요. 실제로 한국사회 인권 실태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좀 이번 기회에 한번 논문으로 좀 써보려고 좀 했어요. 근데 논문 쓰려고 했는데 시간이 도분이 없어갖고 이 메모만 이렇게 해갖고 벌써 이게 몇 달 이렇게 메모해놓고서 오다가 엊그제 되고 이런 게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제대로 이렇게 논문을 좀 쓸 기회가 있으면 썼으면 좋겠고요. 그때 좀 논문 쓰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 자료 참고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뭐 얘기는 뭐 지금 재밌게는 못하지만 제가 주로 이빨 까는 말로 이렇게 탄서하고 근데 참 이 글씨 잘 못 써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 아시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쉬운 것부터 들어가죠. 기초적인 것. 인권이란 무엇인가? 어저께 이제 박동원 신부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인권이 뭘까요? 자, 생각할 시간을 드시는 거고. 인권 진짜 저는요 인권 운동한 지 23년 차예요. 아까 이제 그 김덕진 사무국장이 얘기했지만 이제 88년도에 이제 제 동생이 근신해서 죽고 뭐 이러면서 이제 육아협 생활을 했었고 거기서 이제 인권이라고 하는 건데 접하게 됐었고요.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를 93년도에 가서 보니까 이 인권이 독자적인 어떤 국민운동으로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인권운동하는 것이 어째였냐면 1990년대 초반까지 반민주화 투쟁의 일부분을 생각했어요. 인권하면 양심수 석방운동, 고문방지 뭐 이런 캠페인 뭐 이런 거 정도가 인권운동을 생각하는 거예요. 양심수를 제외한 재소자들한테 인권이 없느냐? 분명히 있죠. 당연히 지금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시에는 재소자들은 일반 소자들은 인권을 엄두도 못 냈어요. 그거는 우리나라의 인권운동이 이렇게 이제 정치적 탄압과 맞서서 싸우는 과정 속에서 탄생을 했고 발전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1974년도 인혁당 사건 여러분 아시죠? 인혁당 사건이 계기가 됐어요. 인혁당 민청학년 사건이 1974년도에 그 NCC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고요. KNCC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만들어지죠. 그죠? 그때부터가 실질적인 한국의 인권운동이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억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엠네스티 한국지부. 이거 더 먼저 설립했는데 왜 그렇게 따지냐? 이게 항의할 거예요. 해봤자 소용없는 게 뭐냐면 당시 한국,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히 그때도 엠네스티 한국지부에 이름 올린 것만 해도 감시를 당하고 탄압을 받고 그랬던 시절이니까 뭐 상당히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엠네스티는 자국 문제에 대해서는 그 한국 지부는 한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엄격했어요. 외교적인 방식으로 끌어가는 건데요. 엠네스티 한국 지부면 엠네스티 한국의 어떤 이런 인권 사안에 대해서 개입하고 발언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정보를 그 런던 본부인데 주고 다른 지부가 한국의 문제를 개입을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절대 그 지부가 당사국의 인권 문제를 갖다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보면 한국 내에서의 엠네스티 한국 지부가 기여했던 바는 별로 없는 직접적으로 기여했던 바는 바깥을 통해서 다른 지부가 기여한 게 더 많죠. 그래서 1970년대에 장기수 문제라든지 이런 양수 문제 싸울 때, 정치부 문제 싸울 때 그 엠네스티 한국 지부보다는 엠네스티 일본 지부가 훨씬 더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한국 내 어떤 자생적인 인권운동 이런 걸로 보면 이런 종교권, 이런 기독교와 천주교가 먼저 시작을 해서 주로 정치범 싸움을 쭉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90년대 초반까지 해서 인권하면 그건 양심수의 문제. 이렇게 아주 푹 좁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인권운동하면서 이제 재소자 인권 문제를 하겠다라고 할 때 전화가 와요. 우린 양심수가 아닌데 이거 다뤄주십니까?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 벽계는데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서야 이제 한국 사회도 본격적으로 인권의 어떤 이런
전체적인 총체적인 어떤 이런 인권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정도까지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아까 들었던 거로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다들 아시는데 사실 저 인간이 더 물어보는 게 뭔가 있는 거 아닌가 여기 또 그러시죠?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사람의 권리라고 해요. 그죠? 인권이니까 사람 입장에서 권리 권자니까. 근데 이게 사실 틀린 말이에요. 사람의 권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 요게 인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국내적인 어떤 차원에서는 기본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헌법에 이제 기본권 조항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고 그러죠. 여기서 이제 인권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세계인권 선언의 세계인권 선언의 규정대로 따라서 보면은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라고 하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너무도 자명한 그 원리예요. 그걸 의심하면 안 돼요. 근데 참 의심스럽죠. 과연 얼마나 존엄하게 인권을 듣고 존엄하다 그러냐. 이거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 그렇게 났다고 보는 거죠. 그죠? 이게 태어났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권리를 갖고 나왔기 때문에 누구한테 빼앗겨서도 안 되고 양도해서도 안 되는 권리. 이런 것이 인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권리. 삶의 많은 권리 중에 많은 권리. 이 물건에 대한 권리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게 누구의 권리도 아닙니까? 그죠? 이게 물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인권이라고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 없어도 사람이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한테 별로 큰 지장이 없거든요. 뭐 이런 것들은 인권이라고 보통 얘기를 안 하죠. 그런데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게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에요. 옛날의 인권 그 내용이 지금도 그대로다.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인권 항목이라 하더라도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런 데도 계속 그런 역사의 어떤 발전 과정을 통해서 또 수없는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덧붙여지면서 그 내용이 풍부해지죠. 그리고 또 새로운 인권이 생겨요.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생겨난 인권이 있어요. 2000년대에 들어와서 새롭게 탄생한 인권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잘 짚히지 않으시는 이동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이에요. 이동권이 아니죠. 이동권. 웃어도 지금 고맙네요. 이런 얘기 하다가 저 덕진이 때문에 혼나요. 썰렁한 농담한다고. 그리고 같이 웃어주는 사람을 또 혼내요. 또 덕진이. 그리고 맞장구 쳐서 웃어주니까 자꾸 저 형이 저런다고. 이동권입니다. 이동권인데요. 이게 이제 2000년도에 장애인들이 그 발산역에서 이제 리프트에서 추락을 해서 사망을 하잖아요. 이 사건을 가지고 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철로를 점거한다든지 버스를 점거한다든지 차로를 점거한다든지 불법적인 투쟁을 통해서 이동권 문제를 갖다가 세상에 이렇게 막 제기를 했습니다. 버스를 타자. 우리도 버스를 탈 권리가 있다. 우리도 이동할 권리가 있다. 우리가 집안에만 틀어박혀서 평생을 살다 죽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합법적인 어떤 투쟁의 방법이 아니라 비합적인 투쟁의 방법도 과감하게 사용하면서 주목을 끌었어요. 자, 이럴 때 헌법재판소가 이동권은 기본권이 아니다라고 결정을까지 해요. 한데 그게 2000년인데 그 발산된 사고가 2004년에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버렸죠.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이든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투쟁을 해서 중증 장애인들이 나왔어요. 그 전까지 장애인 운동은 주로 경증 장애인이었는데 중증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나와서 이걸 갖다가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세상에 누구도 이동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기본권을 생각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 어떤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제기를 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걸 보편적인 어떤 이름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이동권에는 단지 장애인의 어떤 이동할 권리만이 아니라 장애인뿐만 아니라 플러스 누가 또 있어요? 이거 노인들 같은 그런 교통약자들, 노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임산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법에 의해서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조차도 부정했던 그런 권리인데 이게 이런 투쟁을 통해서 인권의 목록 속에 들어가 버린 거죠. 새로 탄생한 거죠. 이렇게 인권이라는 건 새로 탄생할 수 있다.
자, 또 국제적으로 또 요즘에 최근에 또 새로 탄생한 권리가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성수세 권리는 이전부터 됐고, 근데 다만 이게 본인들이 못하고 있는 거죠. 저쪽에 그 국제인권 조약이나 이런 데까지는 그걸 탄생은 오래전에 됐어요. 그거는 국제사회에서 최근에 아마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권리, 제기되는 권리, 물의 권리입니다. 물의 권리. 그래서 2년 전에 유엔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그 물에 대한 권리 선언이 나와요. 우리가 먹는 물 이거요. 예. 그럼 왜 물이 인권이냐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물이 왜 인권이냐? 왜 물이 인권이냐? 왜 그럴까요? 그럼 좀 있으면 공기에 대한 권리가 나올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자연물조차도 인권이 된다. 이거는 물의 권리가 되는 거는 물을 못 먹어서 이렇게 영양실조 걸리고 병에 걸리고 죽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한 전체 물 때문에 이런 저거들이 한 2억 명 가까이 됐고요. 전체 인류에. 왜 그러냐면 이걸 기업들이 물을 갖다 독점하기 시작합니다. 인도의 한 마을의 예를 들어보면요. 물이 좋았어요. 잘 나오는. 아주 그 지역의 물은 굉장히 알려진 물이었어요. 인도의 한 마을에. 근데 코카콜라 공장이 들어와서 마을에다 물이 좋으니까 어디 관정을 엄청난 큰 관정들을 뚫어가지고 이런 안반수 같은 것들 했겠죠. 이런 것들 펑펑 쏘고 빨아 올린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지하수로 말라버려요. 그래서 이 마을의 여성들은 뭐하냐? 아줌마들. 여성들은 뭐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 뜨자마자 물 한 동이 물 한 마리나 이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 점심 먹을 그런 밥 도시락 같은 거 싸갖고 매달고 이렇게 가는 거죠. 점심 때 가면 거기 우물에 도착해요. 그 물도 되게 좋지 않은 거 아는데 거기서 마실 수 있는 물은 거기가 가장 가까운 곳이니까 점심 때까지 가면 거기에 마을 우물에 도착해요. 거기서 한 동이 또 이렇게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다시 돌아오면 저녁 때가 돼요. 하루가 그렇게 가요. 피곤한 인생이죠. 이게 와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 사람은 평상시에는 예전에 그 코카콜라 공장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렇게 힘들게 안 해도 되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거 그냥 쉽게 우리가 얻어서 원래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독점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접근 자체가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힘든 어떤 상황이 오게 되니까 유엔에서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물도 인권이다. 라는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변해가요. 이렇게 변해가요. 그래서 예전에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권리나 이런 것들이 이미 보장되고 난 다음에 다시 보장되지 않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보장되지 않은 어떤 인권 문제를 가지고 누군가 제기하겠죠. 그 생각도 못했던 이런 부분을 제기하겠죠. 절실하게 생각하는 누군가가 절실하게 그걸 느끼는 어떤 이런 누군가가 제기를 하고 여기에 동의를 하고 이러면서 이런 게 동의가 굉장히 넓어지면 이런 국내적으로 이렇게 법으로도 만들어지고 유엔 국제사회에서 선언도 만들어지고 조약도 만들어지죠. 인권이라고 하는 게 이렇다. 그래서 보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이런 역사의 발전과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게 끊임없이 요동치면서 발전해 가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런 인권이라고 하는 건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저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누군가 절실하게 얘기하는 청각자가 있겠죠. 청각자가 얘기해서 이런 권리는 정말 보장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겠죠.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노동의 8시간 노동제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그때 시위하다가 잡혀가지고 사형당했어요. 8시간 노동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사형당했어요. 다 사형당을 했어요. 여성의 권리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프랑스 혁명 때 여성의 권리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단두대에서 사형당했어요. 다 우리 보편적으로 하는 건데. 그런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인권이라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본다는 거고요. 여기에서 인권의 역사를 한번 보면요. 자, 인권은 아까 뭐라 했어요? 기본적인 권리인데 인권의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결론을 몇 가지 얻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인권은 모든 특권의 반대한다. 참
피곤하죠. 특권을 많이 특권에 이렇게 좀 양압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 특권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특권을 반대해서 저항을 해요. 끊임없이 저항을 해서 해체를 시켜서 이걸 보편화시켜요. 보편적인 권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인권의 속성 중에 가장 으뜸인 것이 보편성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사는 사람이나 미국에 사는 사람이나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흑인이기 때문에 저처럼 또 뭐 같은 적이지만 한민족이지만 저처럼 얼굴이 시커머니까 너는 배제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인권의 역사가 그런 식으로 발전해 왔어요. 자기들끼리 권리를 느끼고 그 집단 외의 사람들은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가장 처음에 나타나는 게 뭐죠? 이런 역사. 식민지 역사입니다. 식민지 역사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끼리만 인권이 있다라고 하고 서로 존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했죠. 반면에 식민지 민중들에 대해서는 사람 취급을 안 했죠.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노예제죠. 흑인 노예들이 된다고 과연 그게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지성을 갖고 그랬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도로 의심할 정도로 굉장히 잘못된 짓을 했어요. 그죠? 네. 그러면서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떻게 됐어요? 흑인들 같은 경우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에서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자유평등 박애, 요즘은 연대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유평등 박애 이런 거를 주장하는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중세 공무원 체제가 무너지고 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걸 보면서 산도밍고의 흑인 노예들이 고무됐어요. 와, 드디어 우리에게도 자유가 오겠다. 그래서 대표를 뽑아서 거기 이제 프랑스 이제 파리의 국민회의에 대표를 뽑으면서 우리 얘기를 거기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했더니 철저하게 찾아냈어요. 철저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환상을 가질 게 아니라 우리가 무력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서 그런 백인 노예주들을 농장주들을 쳐부수고 우리가 스스로 해방을 얻자라고 해서 투쟁을 막 전개한 거예요. 프랑스 혁명 내내 동안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서 1799년까지 11년 동안 이게 이어지는데 그동안에 계속 투쟁을 해서 최초의 흑인 노예들이 만든 공화국이 탄생해요. 그게 어디죠? 예? 아니, 하이티죠. 하이티의 불행한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요. 하이티가 탄생해요. 얼마나 엄청난 똑똑한 대가를 치르고 이 사람들이 그 해방을 독립을 했어요. 독립된 공화국이 됐어요. 그러자마자 이제 뭐 미국을 비롯해서 온갖 제국주의 국가들이 그걸 봉쇄를 하고 봉쇄해서 경제적으로 진짜 가난한 나라로 살게 만들어요. 여기서 탄생하는 게 뭐냐면 좀비입니다. 좀비. 두부교라고 하나? 두부교라고 하나? 거기 그 흑인 노예들이 믿던 종교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좀비인데 이 좀비를 문화 사이학적으로 이렇게 또 분석을 해보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워낙 이런 고통스러운 어떤 그 생을 갖다가 마감을 하잖아요. 죽어서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런 좀비라는 거를 만들어낸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을 해요. 그럴 정도로 그런 아이는 불쌍한 불행한 그때 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인권의 역사라는 게 인권의 역사라고 하는 게 초기에 중세 봉건 사회가 무너지고 근대로 좀 너무 재미없으시죠? 아침부터 이런 거 하려니까 벌써 조시는 분도 계시고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얼마나 제가 재미없게 하는지 피곤하시면 조셔야 된다고 저라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 듣거나 이럴 때 제일 많이 조는 사람이에요. 졸으면 이게 저랑 가장 오래된 친구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 잠이에요. 어머니 뱃속에도 잠을 자는 거예요. 그 다른 유혹, 다른 저거들은 다 풀 수 있는데 이 가장 오래된 친구의 유혹은 끝이 굉장히 힘들어요. 심지어는 토론에 나가서도 사회를 보면서 발제를 하면서 또는 토론대로 나가서도 존다고
그냥 후배들이 그렇게 구박을 많이 받죠. 이런 이게 토론자에 이렇게 나가고 그러면 핸드폰을 꼭 진동을 해서 주머니에 넣어요. 그 자기들이 이제 하면은 계속 그걸 시도를 주는 거죠. 울지 말라고. 문자 계속 왜 졸고 같은 거 같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계속 피곤하시면 저를 보시면 조금씩 졸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특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맨 처음에 인권이 탄생할 때 어떻게 탄생했냐? 그때 중세에 세 개의 특권층이 있었어요. 왕과 귀족과 누구죠? 성직자. 카톨릭 주교 이때 서양화 되겠죠. 이거 여기였죠. 여기는 특권 지배계층. 여기에 반대하면서 여기에 저항하면서 공권 체제를 반대하면서 무너뜨려 가는 거잖아요. 이럴 때 무너뜨려 가서 근대 시민운동 하자마자 여러 권리의 주체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대자본가들이에요. 우리 요즘으로 얘기하면 대자본가들.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게 이제 쉽게 아시는 거예요. 투표권은 어떻게 확대되느냐? 투표권, 공무다인권이 어떻게 확대되느냐를 보면 돼요. 왕과 귀족과 성직자들 지들이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법을 만들고 뭐 하고 그래서 이때 했던 얘기 어떤 왕은 그랬죠. 지의 말이 법이다. 이런 거였었잖아요. 이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자본가들이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유는 뭐냐?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 가정을 자기 가정 경제나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해도 된다. 그만큼 여유가 있다. 그런 사람들이 넣어야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세워요. 여기에는 그런 위험한 논리는 어떻게 발전하냐? 대의민주주의로 발전하게 돼요. 대의민주주의는 뭐예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은 나중에 투표권이 다 확대되고 나면 국민 여러분들은 정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도 없고 여유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당신의 대표를 뽑아라. 당신들은 대표 뽑을 권리밖에 없다. 라고 만드는 거죠. 이게 대의민주주의예요. 근데 아주 나쁜 놈들이 또 어떤 장치를 만들었냐면 대의민주주의에서 대표를 뽑는데 이 대표가 임기 동안은 무슨 짓을 해도 대표다. 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대표다. 그럼 이 대표를 어떻게 나중에 그 문제를 삼을 거냐? 여러분들이 4년 후에 5년 후에 투표로 응징해라. 심판해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대의민주주의가 이게 대의민주주의 출발부터 상당히 안 좋게 와요. 사실. 이게 근본적인 어떤 원리나 이런 것들이 이거고요. 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여기 대자본과 그 다음에 조금 오늘은 뭐 하니까 거기 쫄부들 같은 사람들도 좀 할까요?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도 하고 쫄부 같은 사람들 왜 니들끼리만 하냐? 나도 같이 하자. 라고 해서 소식인들까지 해서 포함이 돼요. 그리고 나서 19세기 말 정도에 되면 서양으로 보면은 이 투표권이 어디까지 확대가 되느냐면 성인 남성까지 오는 거죠. 성인 남성까지는 이게 인정이 되는 거죠. 자, 이 노동자들까지 확대가 되는 거죠. 노동자들이 가만히 있어서 되냐? 계속 끊임없이 19세기 내내 이 투표권 확대를 위한 싸움들을 하려가는 거예요. 이런 싸움들을 하니까 여기까지 확대가 됐는데 빠지게 돼요. 여성들이 열받은 거죠. 왜 여성들은 여기서 제외되느냐?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여성들은 단부대에 오를 권리만 있지 연단에 오를 권리만 있냐? 라고 했던 사람이 선구적인 이런 발언을 했던 사람이 1794년도인가 이렇게 그 주장을 해서 죽었어요. 단부대 처형했죠. 그런 주장을 하니까 뭐 그렇죠. 프랑스 명 중에 뭐 있었는데 어쨌든 19세기 말에 여성들도 각성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동등한 권리를 달라 라고 주장하게 되니까 20세기 초부터는 여성에게도 이런 투표권 같은 것들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인 여성까지 이때 여성들이 주장했던 건 뭐냐면 인류 최후의 식민지가 여성이다. 여성이 해방되면 인류는 해방될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회주의도 여성의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라고 이제 얘기했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여성들이 이렇게 여성운동이 발전하면서 어떤 적으로 제기하냐면 여태까지 인권의 문제는 국가 권력이라든 이런 공적인 것만 봤거든요. 공적인 권력이 인간을 어떻게 침해하느냐, 억압하느냐 여기만 봤는데 사적 권력도 있더라.
가정 내에서 어떤 사적 권력, 이게 확대된 이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억압들 이런 것들이 있더라. 가부장제 이런 것들을 갖다 발견해내. 가부장제. 여기서 요즘에 가부장제 이런 거 문제다라는 걸 다 인정하잖아요. 그죠? 성부적인 여성 운동가들이 이런 부분을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말고도 또 인류의 시민기가 또 있더라. 뭘까요? 여기까지 여기서 보면요, 어린이 청소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그냥 뭐 어른들한테 윽박지금 당하고 또 뭐 노예 노동까지 하는 그런 어린이 청소년이 눈에 또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모든 특권을 반대하면서 그런 특권들을 부수면서 이 권리의 주체들이 끊임없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확장이 돼요. 여기서 또 근데 이렇게 봤는데 또 나타나더라. 이게 1968년 혁명의 얘기인데요. 1968년 혁명 때 주장하고 나온 그 무언지로 발전한 권리 주체 등장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장애인. 네, 장애인. 또 이거 진짜 성소수자들입니다. 공동애자들이 1968년 때 자기들 계속 억압당하고 그러던 이런 점들이 자기 문제를 드러내고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요즘에 미국의 최근에 뉴욕주에서 동성인들의 결혼을 허용했죠. 법으로 또 이런 것까지 나왔죠. 또 누가 있냐면 원주민. 식민지 상황에서 자기 저기들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 다 부정당했던 그런 원주민들이 자기들 목소리를 나중에 이주민까지 해서 즉 소수자들이 자기 정체성을 갖고 권리 주체를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근데 복합적으로 해서 인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그 폭이 넓고 굉장히 그 원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요. 자, 이런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는 이런 그 보편성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여기서 요거가 여기에서는 뭐가 있냐면 서양 중심의 역사죠. 서양 중심의 역사. 서양 중심의 역사.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갈 때까지 식민지에서는 식민지 사람들은 무권리 상태에 빠져버렸죠. 완전 무권리 상태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때 등장한 게 오늘 인종주의입니다. 이 식민주의,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해내는 게 인종주의거든요. 인종이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왜냐? 생물학적으로 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같은 종 내에서 같은 종끼리는 교배를 하면 이세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종이면 다른 종끼리는 교배를 해도 안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인종이 백인종, 흑인종 여기서 다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저기를 해도 섹스를 하고 그 이세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인종이라는 말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백인들이 그 식민지의 어떤 그런 흑인들이나 황인종들과 우리도 황인종이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인종주의를 갖다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우생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뭐가 백인들이 그냥 우수하고 등등하고 이런 논리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식민지에서는 어떤 이유들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해야 됩니다. 심지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제가 진짜 아픈가 안 아픈가 보자고 칼로 찍어봐요. 죽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얼마큼 견디나 한번 보자 목매달아요. 장난스럽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을 대하지 않기 때문에. 스페인의 주교로서 라틴 아메리카에 파견됐던 거기가 어디더라? 거기에 파견됐던 한 주교가 거기 거부해가지고 주교직을 잃기도 해요. 보니까 카드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사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 원주민들을 그렇게 인간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혹한 어떤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다 인정하고 이랬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 그러면서 인권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작년에 나온 인권의 발견 책의 그 모티브가 돼요. 이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인권의 발견.
나왔는데요. 자, 그래서 이 식민지에서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식민지 민족개방 운동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게 이제 20세기 1945년 여기를 전해서 1960년대까지 대부분 식민지에서 민족개방 운동이 종결되죠. 그래서 신생 독립국가가 만들어집니다. 이러면서 어떤 변화를 주냐면 민족 자결권 이런 부분들을 자결권이라고 하는 것을 인권에다가 집어넣게 돼요. 그 원리로서. 그래서 1966년에 채택한 그런 국제인권 조약에는 보면은 그런 자결권이 명시가 돼요. 1948년에는 48년 인권선언에는 자결권 이게 원칙으로 등장하지 않는데 자결권이라고 해 등장하죠. 자결권이 뭐예요? 자기 운명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해오는 거죠. 발전하면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오는 건데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원리가 보편성이라고 했어요. 따분한 얘기였으니까 무슨 그죠? 졸려 죽겠는데 자꾸 졸린 일을 다 하지 마시고. 자, 이제 인권을 얘기하면서 보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권리가 있다 라고 표현돼요. 그죠? 그런데 국제인권조약이나 세계인권선언에서 보시면은 이게 됐어요. 인류 구성원 모두는 또 모든 사람은 이러이러한 권리가 있다. 이러이러한 권리를 갖는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사회권 얘기할 때는 어떻게 되냐? 국가는 그 당사국, 국가는 그 당사국의 국민들한테 이 국민들 모두에게 이러이러한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사람은 이게 맞는 얘기인데 모든 사람은 이렇게 무엇을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이게 맞는 것인데 이 모든 사람이 종종 착각을 일으켜요. 모든 사람이니까 야 너도 권리가 있고 나도 권리가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 권리가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문제 생기지 거죠. 이건 그래서 인권에 대한 오해, 보편성 때문에 생기는 오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인권이 뭔가를 다시 한번 규정을 해보자. 이게 국제인권 조약까지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좀 볼까요? 먼저 출발은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서 상대해요. 인력관계에 그래서 인권이라고 하는 게 국가 권력이 남용되는 거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려고 하죠. 그래서 국가 권력이 함부로 남용되면서 억압하고 뭐 이런 것들에 저항하면서 생겨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 자유를 확대시키는 걸로 나타나죠. 그죠? 예, 써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잘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한번 따져볼까요? 자, 모든 사람은 모든 개인과 국가에 있대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를 진압으로 나오는 정경에는 인권이 있다 없다? 예? 있다.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자, 또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국가 권력을 대행을 해서 이쪽 사람의 인권을 억압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이런 관계 속에서 볼 때는 없어요. 그죠? 이 사람도 인권 있고 이 사람도 인권 있다는 건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걸로 봐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우리 억압을 하니까 다 들켜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은 또 개인으로서 인권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개인을 보면 또 그 안에서 또 이렇게 그 계급사회 내에서 또 밑에 사람들 엄청 또 당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걸로 봤을 때 또 인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파악을 하자. 모든 거를 굉장히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관계들로 이루어지는데 이 관계의 맥락에서 파악해 들어가야지 정확하게 이런 권리 이런 걸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또 하나 또 계속 볼 텐데요. 자, 노동자의 권리 있나요? 노동자의 권리 있어요? 있죠. 자, 여기에 반대되는 쪽이 자본가의 권리서는 이 정도 있나요? 자본가의 권리가 있나요? 없어요. 근데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아이로 조약이 있죠. 예? 있습니다. 아이로 권리 조약. 이거는 아이로 권리 조약은 다른 권리 조약과는 굉장히 다르게
1호, 2호 한 조항씩 이렇게 있어요. 1호부터 지금 100m까지 이게 나와 있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다음에 여성 차별 초절 조약이 있어요. 이걸 권리를 누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인데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 차별 초절 조약이 있어요. 그러면 남성 차별 초절 조약이 있느냐? 무슨 남성 권리와 관련된 무슨 조약이 있느냐? 한번 따져보세요. 없어요. 남성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찾아봐도 없습니다. 다음에 어린이 청소년 권리 조약이 있어요. 어린이 청소년을 권리 주체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고 우리나라도 1989년도에 가입했어요. 이 조약에. 그런데 어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약이 있냐? 없지요. 그 다음에 국제인권 조약으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게 뭐냐면 장애인 권리 조약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근데 비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 없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권리와 관련된 어떤 그 국제인권조약, 국제인권 선언들 이렇게 보면 이런 어떤 대립 구도로 되어 있어요. 대립 구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인권은 바로 이상일 거예요.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한마디로 사회적 약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약자라고 표현하고 또는 소수자라고 표현하죠. 이 사람 틀릴 거예요. 이 사람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지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에요. 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쪽 사람들은 뭐예요? 이쪽 그룹들은 권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한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지위를 다운시켜서 맞추는 거예요. 이게 평등이에요. 인권에서 말하는 이게 인권이에요. 즉 이런 관계 속에 이쪽 관계, 이런 관계에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은 인권이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관계 속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이게 굉장히 복잡한 관계 속에 살잖아요. 중증적인 관계 속에 사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또 보시면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 사람이 노동자예요. 남성이에요. 어른이에요. 비장이에요. 어떻게 되죠? 여기 있을 때는 인권 침해를 당하는 피해자일 수 있어요. 근데 이 관계 속에서는 억압을 하는 가해자로 갈 수 있어요. 또 여기 어른이 애들한테 조그만 것들이 눈 똑바로 뜨고 어른 말씀하시는데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거 줘봤고 학교에서 좀 패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집에서도 패죠. 왜 이렇게 된다고요? 이런 위치. 또 비장애인이 장애인 뭐예요? 병신 같은 놈, 병신 새끼 이런 말 우리 입에 달고 살잖아요. 이렇게 인권 침해를 하는 위치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이 인권 침해를 당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인권 침해를 당하는 게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서는 인권 가해자로 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 위치에 있을 때 자기가 당하는 인권 피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소송을 걸어서 권리를 구제받고 싶어요. 그죠? 이쪽에서는 자기가 하는 짓을 몰라요. 내가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저 사람은 중리산이 하는 이런 상처를 입는다는 걸 모르죠. 가해자의 위치에 있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게 인권 감수성을 키우자. 인권 감수성은 공감 능력입니다. 여기서 다시 인권이라고 하는 거를 도출해내면 인권이라고 하는 건 이런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과 연대하는 거예요. 그들 편이 돼주는 거고 그들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인권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저는 그게 이게 좀 그럴싸하지 않아요? 예, 맞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인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진보적인 거죠. 보수적인 어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주장, 이게 제가 한 얘기들이 제가 개인적인 어떤 이런 발상에서 그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인정되는 국제인권 조약이나 이런 거 가지고 그런 원리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해요? 빨갱이라고 빨갱이. 다 빨갱이. 정말 우리나라 한심해 죽겠어요. 우리나라 어떻게 살아야 돼? 정말 한심하죠. 어저께 그 국회 청문회에서요. 헌법재판관 청문회 있었는데 조영환 변호사라고 우리가 이제 상당히 유명한 변호사예요. 이 사람이 청문회를 했어요. 그냥 청문회를 했는데 요즘 위장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애들 학교 저기 한다고 네 번인가 위장 전입을 했었대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거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그러는데 다들 뭘 물어봤냐면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어요. 조용한 변호사가 자기가 국가의 발표는 좀 신뢰하지만 자기가 직접 본 게 아니라서 확신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에서 뭐라고 그랬냐? 이 사람은 국가관이 의심스럽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안 된다라고 반대하게 돼서 아마 통과 못할 것 같아요. 통과 못했나요? 어떻게 결과지 안 나왔어요? 예. 아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의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관이라고 하는 게 일방적으로 힘이 센 사람들이 그런 거에 동의를 하고 그런 거에 동조를 해야지만 국가관이 올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국가보안법이 194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후로 이렇게 내 편과 네 편을 갈라가지고 내 편이 아닌 건 다 적이에요. 그런 논리가 아직도 팽배한 거죠. 이 국가보안법 현상이라고 해요. 이거 진짜 치명적으로 우리 사회를 후지게 만드는, 후진적으로 만드는 이런 거죠. 그래서 참 답답하죠. 우리 사회의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사회냐? 인권적으로 한번 봤을 때 어떤 사회냐? 정말 불안한 사회다. 엄청 불안한 사회다. 어떻게 불안하냐면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제일 높은 데가 한국이에요. 한국이요. 제가 기억력이 똑바로 적으면 한 해 한 15,000명이 자살해요. 한 해 15,000명이 자살해요. 이게 이제 10만 명당 그 자살률은 10만 명당 몇 명 이렇게 따지는데 우리가 30명 정도가 그러니까 10만 명당 30명 정도가 한 해 자살하는 거예요. 일본은 한 19명 정도 되고요. OECD 평균이 13명인가 요 정도예요. 우리는 거의 3배 가까이 높은 거예요. 평균보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자살하느냐? 살기 힘들고 자살하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온갖 모욕과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중고등학생들이요. 초등 고등학교 학생들이 1년에 몇 명 죽을까요? 평균 145명 죽어요. 2009년도에는 202명이 자살했어요. 통계에 잡힌 것만 본 거죠. 초중 고등학교 미성년자 이 아이들이 2009년도에 204명인가가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202명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다행히 140명 떨어졌어요. 자, 한 해에 미성년자 청소년들이 145명이 죽어간다. 매년. 이건 전쟁터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전쟁터에서 만약 그런 미성년자 청소년들이 145명이 죽었다.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큰 논란이 일어나는 그 집단에 관한 그런 거죠. 근데 우리 무감각해요. 자, 또 산업 현장에서 보면요. 산업 현장에서 보면 산재를 인정받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사람들이 산재를 당하고 나서도 산재를 인정받기 굉장히 어려운데 산재 사망자가 통계로 잡힌 것만 얼마나 한 해 평균 2,500명이 산재로 죽어요. 4대강의 그 공사장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평균적으로 2,500명이 죽어요. 이것도 세계 1위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죽어가는데 우리는 그게 무감각해요. 무관심해요. 어떻게 그런 나라에 살 수 있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보면 야 한국 같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이래요. 참 끔찍한 사회에 살고 있어요. 자, 또 있죠. 국제 결혼을 많이 늘어나요.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거기 국제결혼 한국 남성들하고 같이 사는 여성들이 도망가거나 남편 찔러 죽어요. 이렇게 돼서 사고나 되잖아요. 그런 이유를 단지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보도가 되느냐, 이 여성들이 이렇게 한국 남편들을 이용해서 사실 돈벌이 하려고 온 거예요. 위장 결혼을 하고 들어온 거다라고 하는 점만 강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개중에 있겠죠. 개중에 있겠죠. 다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뭐라고 해요. 근데 그 원인이 뭔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한국의 가정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문화, 억압적인 문화에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그래서 성평등 지수를 갖다 따져봤어요. 성평등 지수가 작년에 성평등 지수가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나온 거기 매년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조사한 바로는 134개국을 조사했는데 우리가 104위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주노동으로 들어오는 나라 또 이렇게 국제결혼으로 오는 필리핀은 몇이냐? 성평등 지수가 9위예요. 1, 2, 3, 4 하고 10위권 안에 대부분 북유럽 사람들, 북유럽 국가들이거든요. 서구 북유럽 국가들이에요. 근데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필리핀이에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주노동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요. 그 나라에서 보면 굉장히 학력도 높고 뭐 이런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평등한 사회 속에 살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이 남성들이 못 살다 온 나라에서 이게 국제결혼이라고 나 이제 돈 줘갖고 거의 사고다시피 하잖아요. 그런 여자니까 깔보고 막 무시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걸 못 견딘다는 거예요. 너무도 가부장적인 사회인 한국. 근데 한국에 사는 여성들은 별로 크게 불편한 거 못 느낀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굉장히 무감각한 이런 거예요. 인권 감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권 감성을 어떻게 높여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13페이지에 한 것 같이 이게 이제 시민적 지적 권리 이런 부분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상당히 많이 발전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외형적으로. 그죠? 근데 그런 게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다 또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노무현 정부 때 인터넷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노무현 정부 때 법이 통과되고 뭐 이렇게 됐었던 거라서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법질서 정치를 얘기를 해요. 법의 지배 이런 얘기를 하는데 법치라고 하는 게 뭐냐? 법치. 이거 중학교 사회교육과 시간에 나오거든요. 법치는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을까요? 실질적인 법치와 형식적인 법치가 있어요. 예전에 세계 2차 대전 이전에 그 서구의 법학자들은요, 인치가 아니라 법치로 다스려지는 나라, 운영되는 나라가 가장 이상적인 그런 국가라고 봤어요. 그래서 법치 사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법치면 무조건 이 사람들은 박수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요거를 허점을 뚫고 들어간 게 어디냐?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거 전부 다 합법적으로 다 잡았어요. 합법적으로 정권을 잡고 학살 만행을 저지른 것도 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지만 국회에서 법으로 다 통과시켜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부분은 물론 명시 안 하죠. 위임시키죠. 아주 애매한 걸로 다 위임시켜버리죠. 그죠?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다 법치예요. 근데 히틀러가 이거를 보고 그 법학자들이 특히 독일에 있는 법학자들이 충격을 먹었어요. 야, 법치라고 해서 이런 법치가 이것도 법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법치이기 때문에 히틀러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차와 이런 것들 다 해서 이 정권을 잡은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은 거예요. 독일의 지식인들이 법치 사상이 이게 쫙 젖어있던 사람들이 그걸 비판을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법치라고 하는 형식이 갖췄지만 실질적으로는 인권을 억압하는 이런 것으로 합법적인 어떤 법을 이용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서 그 뒤에 이렇게 법치를 실질적인 법치와 형식적인 법치, 형식적으로 법을 통해서 뭐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목적이 그 내용이 그런 결과가 되면 인권을 억압하고 그러면 그건 법치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명박 정부는 이런 법치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 법치는 누구가 주장하냐면 이미 영국에서 대처가 써먹었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좌파 정권들이, 영국을 보면 노동당 정권들이 득세를 해서 상당히 오랜 동안 이제 정권을 장악을 했잖아요. 정권을 장악해서 이런 사회복지 수준도 높이고 진보적인 어떤 이런 것들도 많이 제도화시키고 막 그랬어요. 이걸 깨 들어가는데 어딜 깨 들어가냐면 우리나라처럼 노동자와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보면 전교조 같은 전국 교사 조직을 깨는 거예요. 노동자들 강사 파업하고 뭐 이런 것들을 무자비하게 치더라고요. 그 노동자들의 힘을 격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전교조 같은 그 교사 조직을 깨요. 왜 그러냐면 그 교사들이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의식시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유주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방해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의식을 깨요. 이러면서 얘기 내세웠던 게 뭐냐면 법질서 정치. 이거를 우리나라 이명박이 들어와서 뭐라면 뭐 법질서의 회복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후구적인 어떤 거를 말장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런 탄압은 그냥 저강도 탄압이다. 그래서 2008년도에 촛불을 지정했는데요. 촛불을 그 진압하는 과정이 굉장히 아주 치밀하고 졸렬하고 집요하고 뭐 이랬어요. 현장에서 그때 연행됐던 데는 한 1,500명, 1,500명, 1,600명 정도 돼요. 이 사람들이. 그 중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 체증을 해서 이제 소환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3,300명이에요. 거기 이제 집회 참석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체증해가지고요. 3,300명 정도를 소환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사실 단순 집회에 참가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이 사람들 괜히 수시로 전화해서 집으로, 직장을 전화해서 동태 파악을 해요. 그리고 자꾸 경찰서 나오라고 해요. 사람들 쫄지요. 경찰이 전화하고 찾아오고 이런 거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압수수색해요. 압수수색. 저하고 여태까지 운동 30년 하면서 압수수색한 건 안 당했거든요. 국가보안법을 저기 안 해서 그런지 뭐 김덕진 국장은 몇 번 당했을 거예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보안법으로 위반돼야지 사상범 수준에 올라가는데 집시법 뭐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작범이에요. 지금 김덕진 국장이 다른 건 다 뿌릴 게 없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 근데 그렇단 말이에요. 저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운동 시위 전문 시위군 이런 식으로 다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판결문에서 나와요. 이 사람은 그 법을 위반하는 걸 신념으로 삼고 있는 아직 법원에서도 인정하는 정도인데 저도 여태 한번 압수수색 같은 걸 안 당해봤거든요. 그런데 단순 집회에 참가한 촛불 시민들을 집회적으로 가는 거예요. 압수수색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공포를 쫙 깔아버리는 거죠. 공포의 정치예요. 그래서 할 말을 못하게 아고라나 뭐 이런 것도 다 닫아버리죠. 그리고 미네르바를 딱 잡아 들어가죠. 박원순 같은 사람도 국가가 명예훼손 한다고 하죠. 이런 것들이 다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2009년도, 2008년도에 촛불이 타올랐잖아요. 2009년도에 용산 문제가 터질 때 촛불 시민들이 모기를 꺼내었어요. 용산에 오면 잡혀. 그러면 안전한 데로 가자. 미디어 압박 투쟁하는 데 쪽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이런 심리들이 실제로 만나고 그래요. 이런 어떤 저강도의 어떤 그런 공포 정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깔려 있는 거예요. 함부로 이제 말 함부로 못한다 이런 거고요. 신자유주의 경찰국가가 이제 완성됐고 그래서 G20 정상회의 때는 아주 되게 극약적으로 됐는데요. 자, 다음에 이제 뭐가 또 심각한 문제가 있느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 하면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가장 심각하고 가장 중요한 인권 문제. 빈곤을 얘기해요. 너무 이제 신자유주의 이러면서 이게 세계적으로 이 빈곤 격차가 너무 심해져가지고요. 빈곤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엠네스트라고 하는 국제인권단체, 대표적 국제인권단체, 거기가 사실 2000년도 이전까지는 이런 경제 문제, 경제적인 권리, 사회적인 권리, 문화적인 권리 이쪽 부분은 자기네들 영역이 아니라고 다 잘랐어요. 차단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양심수 문제라든지 이런 시민정치적 권리 이쪽 부분, 고문 문제라든지 이런 쪽을 주로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권교육 같은 걸 이렇게 주로 했었거든요. 근데 2000년도 이후에 2000년대에 들어와서 확 바뀌었어요.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 아까 이제 물의 권리 그 있었잖아요. 그것도 엠네트가 최초로 처음 제기하고 캠페인을 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자, 이제 빈곤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유주의 들어와서 이런 경제적인 어떤 이런 국제적인 그런 금융자본가들의 집단이 너무 큰 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 사회권의 어떤 이런 문제를 갖다가 도외시하고 그 외면하고는 인권 문제를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한국 사회도 그렇게 됐어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요. 나름대로 이제 이 정치적인 권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장하고 나아진 것 같은데 경제적인 권리 이런 쪽으로는 쭉 후퇴를 시켰어요. 신자유주의 정책을 IMF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신자유주의를 강화시켰어요. 쭉 강화시켰어요. 거기서 탈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보장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미 탈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권리 보장책으로부터 배제되기 시작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배제되는 거예요. 지금은 더 많이 배제가 됐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의 인권 문제는 마치 제가 보기에는요, 1800년대 중반 같아요. 서양으로 보면. 이때 천주교에서, 카톨릭에서 중요한 사회교리가 나와요. 새로운 사태. 사회교리 중에 첫 번째가 새로운 사태 그거죠? 네. 맞죠? 근데 몇 년도예요? 네? 1890년이요. 카톨릭이 이때 이제 그 노동 문제거든. 이 서구에서 워낙 노동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고 이게 이제 사회의 어떤 불안 요소로 등장하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사태에 하게 되는데요. 1800년대 중반 이때가 어떤 때냐면요. 산업혁명 이후에 이 산업혁명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산업혁명 이후에 통계 같은 거 하나 보면 프랑스 파리의 산업혁명 전과 후를 봤을 때 평균 수명이 28세였어요. 산업혁명 이전에 평균 수명이. 그때는 뭐 워낙 죽는 사람들이 낳자마자 죽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반타작이라고 그러잖아요. 10명, 5명 건지는 거 이런 식으로 정도로 그 유아 사망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래서 28세였어요. 근데 산업혁명을 경과하고 이게 어떻게 떨어지느냐? 20세로 떨어져요. 8세가 떨어지죠. 8세. 이게 왜 그래요? 예, 아동까지 아주 그 무자비한 그 노동 착취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조차도 10시간, 뭐 20시간 가까이 그 노동을 하다가 중간에 퇴반했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저들이 살 수 없는 정도가 됐죠. 자, 이때 국가는 뭐가 있었냐? 공작법이 있었어요. 또 뭐가 있었냐? 단결 금지법가 있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 자유계약을 하는 거예요. 노동자와 자본가들이 자유계약을 계약 당사자들끼리 자유롭게 계약하고 거기에 어떤 제재가 가해져도 안 돼. 국가가 거기 들어가도 안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저거냐면 자본가들만 유리한 거죠. 곳곳에 사회에는 이런 그 빈민층들이 이런 산업예비군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넘쳐나니까 저임금 구조가 이렇게 정착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임금, 장시간 노동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요. 여기 신자유주의 격리해고 시키고 하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유리한 조건이죠. 노동자 깨기 좋고, 정리해고 시키기 좋고, 비정규직 다 돌릴 수 있고,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마치 그런 그 야만 시대처럼 이때처럼 된 거예요. 이러다가 워낙 그 노동자들이 이제 이렇게 살 수 없다고 해서 노동조합을 만들기 시작을 하고요. 1830년대, 40년대, 1848년 혁명을 이후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운동이 막 되면서 체제 불안해지니까 이거 양보책 나오는 게 뭐냐면 독일에서 프로이센의 천열대상이었던 비스마르크가 사회복지제도를 최초로 1860년대 그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약간 양보책을 했는데 프랑스나 이런 데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프랑스 그러지 못하니까 여기에서 저항하면서 일어났던 게 뭐냐면 1871년 파리革命이에요. 이런 사회 경제적인 맥락들이 있는 거죠. 여기 새로운 사태, 1891년 새로운 사태가 발생한 것도 바로 이런 거예요. 노동 문제를 외면하고 이런 노동의 어떤 정의나 이런 것들이 없이는 그 사회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회를 유지해왔던 그런 자유주의 이 사상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자유주의 이 사상을 갖고 있었던 이 내에서도 이게 소유권을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계속 일어나는 게 되는 거예요. 워낙 너무 그 소유권 이런 부분을 소유권을 이 재산권 이런 거를 너무 그걸 그 신성불가침의 그런 권리같이 아무도 못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나라 바로 이래요. 그래서 법학자들이 보기에는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19세기의 서양의 민법 사상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사회다. 소유권만 그렇게 신성하게 불가침의 어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잖아요. 노동자들 파업하면 기가 막힙니다. 이 노동자 파업을 하면 원래 국제인권 원리나 이런 것들에서 조약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파업하면 그걸 가지고 형사처벌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못하게 하고 그러거든요. 형사처벌이 되죠. 형사처벌하게 되는 게 가장 많이 쓰는 게 업무방해죄예요. 업무방해죄는 정말 그 노동 현장의 국가법법 같이 기회가 없는 귀걸이, 코에 없는 코걸이 같은 이런 저거예요. 그래서 제일 저는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이런 것들이 아직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 법원이 인정해줘요.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파업을 통해서 한 뭐 일주일 동안 뭐 그랬는데 뭐 100몇십억, 뭐 300억 뭐 이렇게 손해배상 뭐 났다 이거 손해가 났다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법원이 다 들어줘. 그죠? 다 들어줘 버려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노동자들 한 명 한 명한테 그 월급까지 다 물려버려요. 그 사람들이 죽겠다고 그러죠. 그래서 정리해보나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면 어디로 가요? 갈 데도 없고. 이런 거예요. 비정규직이 무려 800만, 900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비정규직의 대부분 70% 이상이 여성이고요. 굉장히 야만적인 사회에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나라가 이런 서구가 지금 어떻게 사회복지국가가 됐느냐? 어떻게 됐을까요? 뭐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사회복지국가가 되는 근거, 힘, 노동조합이에요. 노동조합의 힘. 노동자들이 이제 체제적이고 사회주의 혁명만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이런 노동자를 만나서 곳에 이렇게 이제 노조 조직률이 뭐 거의 100% 가까이 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뭐 예전에는 뭐 이제 소수의 이제 그런 기종 노조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입 조건을 갖다가 굉장히 장벽이라고 그러죠. 장벽을 높여가지고 노동자들이 노동자를 가입하지 못하도록 19세기 때는 중반까지는 또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앞쪽을 했죠. 파리革命 나오고 뭐 2차 대전 해서 이제 러시아 혁명 나오고 나서는 이 노조 조합들이 조직률이 엄청나게 높아졌고 그 대공황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노동조합의 힘이 막강해진 거예요. 노동조합이 이게 진보정당, 우리로 말하면 진보정당의 당비를 다 대줍니다. 물적 토대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센터들을 만들어요. 근거제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인구센터도 만들고 민중의 집도 만들고 뭐것도 만들고 뭐것도 만들면서 여기서 그 진보정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의식화된, 정치로 의식화된 이런 저거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육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대가 서구의 어떤 이 토대가 만만한 토대가 아니에요. 단단한 거죠. 그래서 어떤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확보한 이런 민주적인 어떤 제도, 원리 이런 것들은 후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신자유주의 뭐 들어와서 한다 하더라도 제한 한계가 있는 거죠. 야금야금 지금 막 깨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 서구의 어떤 이런 사회복지 국가의 기본 그런 제도, 사회복지 제도 이것까지 허물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노동의 가치를 무시해요. 서양의 여기서 보면요, 중고등학교 때 어떤 걸 배우냐면 아예 파업하는 방법을 학교에서 가르쳐줍니다. 사회교과서에 나와요. 심지어는 프랑스의 고등학교 국가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그 노사 협상하는 거를 줘요. 그죠? 갔다 오신 분들은 알아요. 저는 안 갔다 왔는데 들어서 알아요. 네. 그래서 노사 협상을 하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런 파업을 해서 자기 어떤 그런 목표했던 거를 쟁취할까도 가르쳐줘요. 학교에서. 그만큼 노동의 가치와 이런 노동조합의 어떤 이런 것들을, 그 권리나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쌓여서 현재 서구의 사회복지 국가가 만들어진 거죠. 우리나라 사회복지 국가 얘기가 나와요. 굉장히 좋은 거죠. 무상급식 얘기 나오고 무상무역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노동조합에 대해서 홀대하고 무시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과연 사회복지 국가가 가능할까? 언젠가 지금 이게 상황이 됐으니까 제도를 이렇게 좀 받아들여놨다가 또 다른 놈, 나쁜 상황이 돌아오고 이렇게 되버리면 언제든지 그 제도 바로 엎어버릴 수 있잖아요. 이명박 정권 때 우리 확인했잖아요. 이 토대들을 만들자, 간단하게. 그렇게 가야지 우리가 이렇게 되돌릴 수 없는, 이거라도 되돌릴 수 없는 우리 그런 진보적인, 긍정적인 어떤 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나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국가인권위원회나 법원, 검찰, 경찰, 이게 말하자면 인권과 관련된 부분인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제 뭐 현병철 위원장 들어가서 개판됐죠. 그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이 정권 잡았을 때 정권 인수위원회가 있었고, 거기서 어떤 안을 만들었었냐면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드는 거, 그 안을 추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국가인권위 만들 때 그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그 30년 만에 추위, 30년 만에 눈 속에서 혹한기 단식농성을 해서 만들었는데, 다시 이제 2008년도 그때 겨울에 그 이명박 정부의 그런 인수위원회는 그 대통령 직속기구와 반대하는 단식 투쟁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또 막아냈어요. 근데 현명철 위원장 들어오고 나서 완전 개판됐죠. 무용지물 해버렸어요. 무용지물 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 인권만 전담하는 이런 쪽으로 가겠다. 북한 인권만 전담하지 않겠죠. 다른 거 하겠죠. 근데 북한 인권 전담 기구가 되겠다라고 해서 그거 하고 있어서 좀 걱정이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나라 뭐 저는 뭐 계속 비판을 해왔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이렇게 비춰졌었던, 인정받던 이런 건데, 그런 국가인권위가 아주 형편없는 국가인권위가 되어버렸어요. 국가인권위를 제대로 감시 견인하지 못하면 이런 기구들은 어떻게 되냐? 국가의 그런 인권 침해 이런 것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그건 이미 다른 나라에서 많이 사례가 발견됐죠. 그러면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하냐? 시민사회가 단단해야 돼요. 굉장히 강력한 시민사회가 있어야 되고,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인권위, 우리도 반성해 보면 국가인권위에 대한 의존이 너무 심했다. 그래서 민간의 어떤 이런 것을 만들어보자 해서 이런 인권센터 이거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뒤늦게 눈 뜨고. 다른 나라에 가보면 아까도 이제 서구사회나 이런 데도 얘기했지만 서구사회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가 아주 우습게 보는 이런 아시아의 저개발 국가에도 인권센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있어요. 여러 군데 있어요. 여기서 인권센터 얘기는 뭐냐면, 여기 인터넷 검색하면 인권센터 얘기 나오고 쳐보면 무슨 인권센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게 대부분 단체 이름이에요. 인권단체 이름인 경우가 많고요. 또 부분적인 인권센터 역할을 하는 데들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인권센터가 명실공히 인권센터가 되려면 그 안에서 이런 교육도 받고, 그런 문화행사도 이게 돌아가고, 강제 같은 것도 돌아가고, 그래서 거기서 시민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모임도 갖고, 뭐 인권 피해 상담할 수도 있고, 뭐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이런 어떤 종합적인 기능이 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럴 수 있는 인권센터가 아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의 1호 인권센터를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십시일반 진짜 단돈 10,000원씩 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좋겠다. 그럼 그 사람들 이름을 전부 다 돌에 새겨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저희 말씀에 동의하시는 약정서를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법원의 문제, 여기서 워낙 검찰은 어떻게 됐어요? 검찰은 뭐 진작에 이제 권력의 신여로 전락해버렸죠? 그죠? 저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검찰이, 이것도 이제, 이런 검찰은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굉장히 좁네요. 그죠? 막강한 권한을 가진 이런 검찰은 이 나라밖에 없네요. 무슨 얘기냐면요.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요. 또 기소편의주의, 기소를 안 할 권한도 갖고 있어요.
아무리 사회 여론이 뜨겁게만 바라보고 해도 이게 기소를 안 해. 이게 기소 편의주의거든요. 범죄를 갖다가 응징해야 되는데, 그 범죄를 응징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이라든지 무슨 이 재벌 회장님들 이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간대하죠. 기소조차 안 해요. 지난번에 몇조 원씩 먹고 그래도 이 사람들 안 한다고요. 반면에 사회적인 약자들은 정말 몇천 원 가지고 감옥 살거든요. 이거 하는데 맨 처음 출발이 어디냐면 경찰의 수사, 검찰의 이런 기소거든요.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망이 없어요. 그래서 무전유죄, 요즘에 또 유권무죄, 유권유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뭐 이렇게까지 이제 폭격을 가고 있는데, 요거를 제어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게 법원이거든요. 요 얘기만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고, 이제 정리를 할게요. 지금 시간 많이 됐죠?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법원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법원이 어떤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전체 구속자가 다운이 됐어요. 감소가 됐어요. 희한하게. 우리나라 감옥 정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감옥 정원. 6만 명인가요? 5만 명쯤이요? 저 정도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저기가 제일 많을 때가 IMF 터졌을 때 세계 범죄자들까지 구속자 시켜버리니까 10만 5천 명으로 이때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4만 5천 명으로 다운됐어요. 4만 5천 명.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오늘 노무현 대통령이 한 거 여러 가지 한 일이 있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은 참 상당히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이명박 정부가 잘못하는 모든 어떤 일을 거의 많이 하는 부분을 노무현 대통령이 다 따라잡거든요. 그 정치가 지고 있거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잘하고 있어요. 그게 잘하고, 제일 잘하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형사소송 개정보다 라고 생각을 해요. 형사소송법을 2007년도에 개정해서 2008년도에 적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인신구속이 굉장히 엄격해졌거든요. 인신구속이 엄격해지고,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많이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구속자가 다운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원이 잘해서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형사소송법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가 영장실질심사를 도입한 게 언제냐? 1997년도에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1998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자기네 권한을 침해하는 거다라고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그래서 딱 1년 시행하다가 이걸 폐기시켰어요. 영장실질심사를 원하는 사람만 하는 걸 이렇게 해버렸어요.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정치권이나 이런 사람들만 여하튼 대기고 그러지. 대부분의 사람들을 잘 보이려고 해서 영장실질심사 바꾸게 하고 여기다 버렸으니까 사실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랬던 것이 2008년도부터 적용된 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에는 이게 필수사항이 되었어요. 그래서 체포되고 나서 구속까지의 관계에서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있고, 또 구속적부심사도 있고, 뭐 고소제도 있고, 그 등등에 있는 것들이 도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어떤 권력을 기용해서 인신구속을 하는 걸 까맣게 만드는 거고, 이 까맣게 만드는 거 그만큼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좋은 거죠. 그죠? 이런 거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개정되고 해서는 공판중심주의 들어보셨죠? 여태까지는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받은 서류 중심으로 이렇게 재판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재판장에 가서, 아직도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재판장에 나가서 거기서 재판장 앞에서 했던 얘기가 중심이 되어서 판결까지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서류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억울하다고 하는 걸 판사 앞에서 직접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엄청나게 달라진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됐는데, 법원이요, 이런 부분에서는 형사소송법을 적용을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지만, 이게 법원인데 자기네들도 지배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배 세력을 자기들이 대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그리고 판사들.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노동자들의 파업이나 노동인들의 시위나 뭐 이런 철거민들의 뭐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법을 정해요. 엄격하게 법을 정해요. 굉장히 과도하게 법을 정해요. 현실이라는 다 무시해버리고 현실을 다 무시해버리고 용산 참사 얘기를 잠깐 하면요. 용산 참사에서 우리 철거민들이 막루까지 올라갔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왜 그래요? 참 막루에 평소부터 나무에 잘 올라가서 높은 데 올라가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철거민촌 이런 데 가면은 재개발지에 가면 공포예요. 무서워요. 살벌해요. 뭐 낙서부터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거기 뭐 그 떡대 일 같은 깡패들이 상주하고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욕하고 폭행하고 이게 뭐 나이가 안 가야 되고 남녀노소 안 가려요. 젊은 놈이 새빨개 젊은 놈이 노인들한테 막 폭행을 하는데 이게 누가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아줌마들 폭행인 거예요. 나가 떨어져요. 거기는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영업하는 그런데 가서 오줌 와서 빨기지 똥 갖다가 뿌리지 뭐 죽은 동물들 시체를 갖다가 저기 하지 와서 괜히 싸움 붙여서 사람들 무섭게 만들고 도망가게 만들고 이렇게 해버리면서 공부를 보상 못 찾겠다 그래서 보상받는 거 자기 권리 다 포기하고 도망가게 만들어요. 이 공부를 통해서 그때 만약 여기에 있는 이 철거용역 업체에 있는 카페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막는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지금 현재 법적으로 업무방해를 해요. 업무방해. 그래서 거기를 그런 것들 더하는 이 제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구속이 돼요. 자, 이런 상장을 저희가 법원에서 판단해야 될 거예요. 아, 이런 거 정도니까 이거는 넘어온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정당한 어떤 이런 걸 봐줘야 되는 거예요.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현재 법이 잘못됐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법원은 그렇지 않고 그걸 아주 가혹하게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적을 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폭력의 현장, 철거적인 폭력의 현장에 용역방패들이 폭력을 저지르는 것을 멀찌감치해서 그것들이 보고만 있어요. 그리고 또 풀리지 않는 의문이 뭐냐면 그 떡들 같은 이런 산 같은 이런 깡패들이 나가서 폭정을 하잖아요. 여기 와서 아줌마들이 막 가서 막 싸워요.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쌍방 폭행 갖고 고소당하거든요. 쌍방이 고소를 해요. 근데 우리는 가서 진단서 뜨면 2주짜리 들어가요. 2주짜리, 3주짜리. 그 깡패들은 5주짜리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 깡패들은 벌금 받고 끝나는데 우리 쪽은 어떻게 되냐? 구속해버려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주짜리 그거 어디서 큰 돈이죠. 그 여성이 아무리 했다가 그거 그렇게 원래 그 운동하고 단련됐던 5주까지 해서 그거 아니거든요. 그 걔는 헐리우드 액션 이런 거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그걸 뜯어주는 병원이 있다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의사 양식 해먹는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그걸 그래서 이쪽에 그 깡패는 벌고 이쪽에 그 철거민들은 구속. 이렇게 돼버려요. 이러니까 막상 그 현실을 담아보니까 세상에 법이 있구나. 지금 법이 중국보다 법보다 중국이 가깝다라는 거예요. 실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받는 거예요. 화가 이러다가 결국 여기서 이제 좀 더 바닥에서 버틸 수 없으니까 막루를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루를 치고 올라가서 뭐라 하냐면 자기 얘기 들어달라는 거예요. 자기랑 협상하자는 거예요. 우리 요구를 갖고 얘기 좀 하자. 대화하자. 그런 작정하고 올라가는 거죠. 용산 참사 같은 경우는 그런 사건들이 몇 건이 있었어요. 인터넷 철거 지역에서. 그래서 경찰들도 함부로 건드리지 않아요. 막루가 올라가면. 한 달, 두 달, 그렇게. 심지어 2009년도에 해결됐던 용인 어정지구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동안 걸렸어요. 거기 경찰이 뭐 진압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압을 하게 되면 사고가 났다. 막루를 그것도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그래서 경찰이 하는 뭐냐면 협상을 붙이는 거예요. 이 철거민들하고 그 조합하고 이렇게 협상을 붙여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항상 무리하게 막루에 진압하다가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몇 번씩 죽었고 그게 용산 참사 5명, 6명이 한꺼번에 죽었던 참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게 참사가 일어났는데 강제 진압을 해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던 경찰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무죄였어요.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고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법원에 재정 신청했는데 법원에서도 그거는 경찰 쪽에 재량권이라고 인정해 봤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리고
분명히 거기 안전장치나 이런 것도 없이 미비하다고 하는데 다 틀어놨거든요. 그 용역과 그래도 뭐 같이 합동작전도 했고 뭐 특별히 다 틀어놨어요. 자,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무죄. 반면에 철거민들이 자기 생존권을 주장해서 올라가는 그 철거민들은 거기에서 생존 32명 올라가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7명이 이제 4년에서 5년의 징역 그걸 선고받고 지금 징역을 선고했어요. 그리고 10몇 명이 그런 불구속 상태로 전과자가 생겼죠.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 철거민들이 인권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자기는 고소하러 올라간 사람이고 거기서 살아남은 생존자예요. 생존자로 되어야 돼요. 나중에 수사는 나중에 할지 몰라도 이런 어떤 충격이나 이런 같은 현장에서 싸우던 동료가 죽었잖아요. 정신적 충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사람한테 먼저 해야 될 거는 치료예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배를 해줘야지 이 사람들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쌍창하게 안 되면 15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혜신 씨나 이런 사람들이 좀 치료를 돌리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해요. 법원이 이렇게 가혹하게 가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 계급사고예요. 예전에는 법원이 정치 권력의 신이었어요. 우리나라 법원이 옛날에 그런 정치적인 재판 이런 거였을 때는 참 창피하게도 자기들이 그 판결을 못하면 안기부나 중간이나 안기부에서 주는 쪽지제를 했어요. 사법부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사법부의 역사를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근데 판사들은 단 한 번도 안기부나 보안사나 이런 데 끌려가서 고문당하거나 맞아본 적도 없어요. 맞아본 적도 없는데 이런 공포적인 그런 그 정권이 들어서고 뭐 억압적인 공포에 거기에 알아서 딱 기어버리는 거죠. 수능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권력이 신이라고 이게 욕을 먹었었어요. 근데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법원과 검찰이 독립을 됐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눈치 안 보고 노골적으로 지배세를 편을 드는 거죠. 그래서 지배세를 편을 드는 건 뭐냐면 무조건 가진 자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데요. 헌법재판소가 1997년도에 결정을 한 게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뭐다라고 설명한 이런 결정을 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유재산, 시장경제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한 항목이에요. 이게 있어야 된다. 시장경제 안에 사유재산제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이 법원에서 그런 아까 같은 민중생존권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하게 다가가면서 가진 사람들, 있는 사람들의 재산만 보호하는 일을 지금 법원이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재밌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런 폭력과 이런 차별을 갖는 그런 근거들을 따지고 들어가면 이런 잘못된 이런 부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제도와 이런 법원의 판결과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 소유구조 자체를 바꿔내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9세기 유럽 정도에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참 이번 주가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힘들었는데 한진중공의 김진수 씨 거기 지나고 온다고 그랬고 많이 했는데 쌍용자동차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15명이나 죽고 올해 초에 이제 홍대 청소노동자들 싸움이 이제 김여진 씨랑 그리고 날라리 됐죠. 근데 그걸 이겼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죽고 그 김진숙 씨가 저렇게 싸우면서 트위터로 세상과 소통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이제 남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문제, 그래서 정예구와 비정규직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저는 긍정적인 문제 같아요. 이게 더 발전시켜야 돼요. 저는 뭐 민주노총이 하는 거 보면 참 열불나 죽겠는데 2008년대 비정규직 그 촛불 때 비정규직 싸움을 그렇게 하는데 다른 데 외면하면 좋은데 민주노총이 외면했어요. 참 숨을 나서 한번 그랬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저희 비정규직 운동세상 만들기라고 하는 거를 2008년도 8월 달에 만들어서 하면서
그 사회적 의제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랬던 보람이 요즘에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런 자, 어쨌든 그런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거 왜곡된 것도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소유구조 재벌 중심으로 모든 게 재벌 중심으로 다 굴러간단 말이에요. 자, 삼성공화국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삼성공화국, 검찰공화국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 깨가지 않으면 사실 우리 인권이라고 하는 게 보장받기 굉장히 힘들어진다. 우리가 이제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하기 위해서 왜 인권이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굴러가야 되는 건데 자, 여기에 지금 가로막혔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깨나갈 것이냐.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게 요즘 선대인 씨가 세금혁명 중에서 세금 같은 것들을 더 많이 뜯어내고 더 많이 뺏어내고 가진 사람한테 더 많이 뺏어내고 이거를 진짜 제대로 이렇게 예산하고 제대로 쓰게 만들어야죠. 예산 엄청나게 낭비되는 게 많잖아요. 4대강 사업 할 거 저 안 하면 무상급식도 하고요. 무상급식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할 수 있어요. 무상급식, 무상급식 다 해도 40조 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40조 원까지 들어갈 때 4대강 사업에 뭐 이래서 이런 게 잘못된 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만 막으면 우리도 복지국가 만들 수 있다. 이런 복지국가 되면서 우리 사회의 어떤 평등, 우리 수준이나 이런 것을 높여갈 수 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점점 더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 불만이 목에까지 차 있어요. 지금.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싸우는 거 좋은데 사람 죽지 않고 싸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죽으면 어디든 불쌍한 사람을 낳고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자, 우리 이게 암담한 사회인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진 작가가 김진식으로 관련해서 오마이뉴스를 쓰면서 아마도 희망은 절망 곁에 있을지 모른다. 우리가 절망스럽지만 이런 속에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걸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에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네, 90분 동안 쉼없이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박명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중간중간에 잠시 묵상에 잠기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이 계셨어요. 아무도 안 자면 잠도 못 잘 정도로 재미없어서 아무도 안 자는 거다. 질문하시거나 관심 있으시거나 또 의견 말씀하고 싶으실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말씀 한번 나눠보시죠. 되게 인상 깊게 나왔고요. 최근에 이렇게 인권 문제가 이야기되는 걸 보면 저는 강의는 굉장히 공감하고 많은 도움이 되는데 우리 나라에서 북한 인권이 많이 요즘 대두되고 있어요. 북한 인권을 왜 등한시하느냐. 일종의 이제 우리의 문제를 다른 이렇게 시선을 다르게 돌리는 걸 내지는 않으면 우리 문제를 희석시키고 본질의 문제를 회피해가는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사고를 해야 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북한 인권 되게 심각한 문제 많죠. 참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게 많이 있고 있는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특히 한쪽에서는 진보 운동 진영이 침묵하냐, 특히 인권 운동 같은 것이 왜 국가 인권 문제에 침묵하냐라는 비판도 있고요. 그런 얘기인데 사실 침묵하지는 않는데 우리 얘기 별로 안 나가요. 이제 인권 운동 사람하고 천주교 인권이라고 해서 한반도 인권 지구가 이렇게 해갖고 그걸 모니터는 리포트도 내고 하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논평도 내고 성명도 내고 해서 하는데 다 무시당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이 아주 참혹한 어떤 인권 문제를 폭로하는 거가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 침묵하는 걸로 봐버리거든요. 그런 구도를 조선일보나 이런 애들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실 한국 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정치적인 것이에요.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는 이게 너무 빠네요. 북한의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 북한의 그런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자 나가는 차원에서 순수한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데 여기로 나가면서 도리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억압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상황을 뚫고 가면서 이게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할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다른 것보다도 먼저 그쪽에 이제 먹고 사는 분들이 힘드니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게 인도적 지원을 하자. 이게 인권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걸 조선정부 인정해주냐고 안 하거든요. 네. 먼저 먹고 사는 법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북한 인민들이 스스로 자력화되면서 힘을 키워가면서 외부의 지원이라고 한계가 있거든요. 회사들 인권의식을 어떻게 키워가면서 그러면서 어떤 정치적으로 어떻게 권리까지 정치에 갈 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거 지금 그런 거 없이 무조건 북한의 어떤 잘못된 어떤 인권 침해나 이런 것들 이거 풍부하는 것만이 무슨 북한 인권을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정권의 물란만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반민주적인 정권이고 뭐 이런 국제적인 어떤 이런 거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사회를 생각을 해봐요. 지금까지 오기까지 우리 그 군사정부하고 싸워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이제 대정권 투쟁을 했는데 대정권 투쟁들이 결국 1987년도 이때까지 가서 성사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지나는 사람들 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지원을 해왔죠. 지원을 해주고 국제여론 비난을 하고 뭐 이랬지만 안에 힘이 커져야지 이게 되는 거거든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그 사람들 스스로 정치 체제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래야겠지만 이렇게 이제 이런 자기 자체의 어떤 정치 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민주화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갖고 모이는 게 힘이 강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강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 몰락만이 그 인권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 이제 외부자들이 너무 쉽게 얘기하는 이런 거고 그걸 너무 이제 그걸 정치화시켜버리는 이런 거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 거기 사는 사람들의 문제를 보자. 근데 지금 거기 사는 사람들은 지금 일단 다른 거보다 먹고 사는 거 보니까 먹고 사는 걸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자는데 그것도 맞느냐 이렇게 이제 가야 되겠죠. 그리고 북한 문제는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평화의 문제 어떻게 평화를 그러니까 안정적인 평화를 체제를 만들 거냐 이런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북 정책하고 이렇게 대북 대결 정책 이런 것도 펴나가는 것들이 사실 도리어 평화를 밑으로 만들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인권을 바라는 짓을 하는 것이죠. 네, 질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많이 선생님한테 대한 질문은 아닌데 이런 생각도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는 다른 분들이 대답을 해주셔도 좋은데요. 아까 힘 있는 자와 약자 이렇게 대변하시면서 노동자, 여성, 어린 청소년, 장애인 쭉 해주셨는데 그 교회 안으로 좀 시선을 돌려보면 수도자, 여성, 평신도 이렇게 또 좀 대변을 해볼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그런 어떻게 보면 차별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인권의 감수성 이런 기준에 따라서 문제 제기를 하면 교회의 답은 대부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라고 하는 논리가 주로 이제 많이 얘기가 되는데 그게 2000년 동안 이제 교회가 버텨왔던 힘이기도 할 텐데요. 교회 안에서의 인권에 대한 걸 갖고 얘기할 때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의미가 있는 일이 될지 다른 분들도 좀 이렇게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시면 선생님도 답해 주시고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고민해 보시거나 대답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그리고 세계 성화날에 자꾸 대답은 이걸로 질서를 인정하는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인권적인 요소들, 반인권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할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적인데 어떤 신부님은 굉장히 인권 감수성도 있고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반면에 어떤 경우는 체념적인 이럴 수 있잖아요. 여성 신부들이 누린다든지 이런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부터 한번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실제 있는 그런 어떤 반인권적인 요소들이 뭘까
한번 이렇게 조사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좀 이렇게 다 해봤는데 그래도 이게 해결되지 않는 게 이런 교회 어떤 체계나 질서 문제가 나면 거기 한번 문제 제기해서 어떻게 개선할까 이렇게 좀 고민해가야겠죠. 그래서 제가 좀 뭐 거기 쪽에 이렇게 깊은 고민이 없어가지고 귀신 들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사회주의를 들고 있으니 귀신 들어볼까요? 네. 또 질문이 있으세요? 아십니? 네. 그리스도교에서는 복음이라든지 또 사회 교리라든지 하느님 나라라든지 그런 세상을 향해서 또 외칠 수 있는 어떤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내적인 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신자가 아니시니까 선생님이 갖고 있는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인권을 외치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 약자를 위해서 외칠 수 있는 내적인 동력이 무엇인지 그런 걸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는 이제 사회운동이 배웠던 얘기 이제 사회과학적인 지식 이런 거는 왜 이제 막스에 있는 종교는 아테네다부터 이제 배우고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이럴 때는 진짜 종교에 대해서 보이는 것도 다 보여요. 또 실제로 달게 보이고 뭐 이러니까 굉장히 혐오하고 싫어하고 뭐 이랬었던 또 과정도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보면서 이 종교 문제도 다시 또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죠. 요즘은 뭐 내가 무슨 신도도 아닌데 어느 데 가서는 천주교 신자 같기도 하고 어떤 데 기독교 신자도 불교 신자도 심지어 엄불교 우리들이라서도 잘 따라서 뭐 그게 어색하진 내가 일일이 그 절차나 이런 것좀 잘 미숙할지 모르지만 그게 어색하지는 않아요. 그 종교한 신분들하고 호신탄에 또 같이 얘기할 수 있고 저희 만나는 사람들 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다 좋은 분들이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저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물어봐요. 당신은 30년 동안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20년 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게 어떤 거냐 동력이 아까 말씀 그게 뭐냐 이런 게 하고 지치고 힘들 때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지칠 때도 많고 절망할 때도 많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 신앙은 없기 때문에 사람 관계 속에서 풀어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받고 또 사람들 관계 속에서 절망하고 또 다시 또 해가고 이렇게 가는 건데 이런 속에서 이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생기고 저도 이제 저 나름대로 또 지향이 생기는 거잖아요. 뭐 이런 게 때로는 어떤 욕심일 수도 있지만 어떤 그런 지향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고갈되지 않는다는 소리를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어떨 때 고갈됐다 이렇게 이제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때로는 공부도 하고 사람들도 술 열심히 퍼마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여기 뭐 산에 같은 데 등산도 가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열심히 찾죠. 그래서 아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찾듯이 저도 뭐 비슷할 거예요. 이제 단지 그런 게 이제 어제는 하나님의 찾는 거와 그렇지 않는 거와 이런 차이 있는 것이 비슷한 어떤 것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추억에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요. 사람들과의 약속이다. 사람들과의 약속은 저는 뭐 아픈 기억은 일단 예전에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학 다니다 강대 직장에서 노동현장에서 위장 취업을 했어요. 위장 취업을 해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걸 거꾸로 했어요. 만약에 감옥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감옥 갔는데 감옥 먼저 가고 그랬으면 군대 안 가도 됐어요. 그때는 요거를 갖다가 먼저 강제징용 군대부터 끌려가는 바람에 예비군도 하고 후드하고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농담이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저희 위장 취업을 해서 저기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노동운동 한다고 들어가서 노동자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의식화시켜서 그 사람을 투쟁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힘든 상황에 빠질 경우에 이 대학생들 저 같은 위장 취업자들은 거기서 도망 나와요. 노동운동에서 도망 나와서 학교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거기 남자는 노동자, 거기 원래 노동자 출신이었던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노동자일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만 남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배신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어요. 그걸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나름대로의 다짐, 약속들을 한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을 만들자 그래서 뭐 대학도 사실 안 나오려는데 그 아버지가 하도 저기 그거 타협처럼 대학을 나오고 그 뒤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끊임없이 자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다른 게 될 수 있는 요소들 이런 것들 계속 잘라냈던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굉장히 저는 나름대로 이제 큰 여과가 있었던 거죠. 그 말하자면 저한테 오라고 하는 자리들이 꽤 있었던 거죠. 근데 자리도 안 가는 거죠. 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동생이 죽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아까 제야의 장의사 이렇게 있어요. 저는 이제 산 사람과의 약속보다 죽는 사람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산 사람과의 약속은 그때그때 변경하면 돼요. 내가 언제 만나기로 했고 이런 거 요즘 뭐 행복이 있으니까 오늘 내가 일이 있었거든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만났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과의 약속은 변경하기 어려워요.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앞에서 내 동생 앞에서 또 그 먼저 죽었던 그런 열사들 앞에서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 내 스스로 무기명에서 했던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저는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난 살아간다. 그게 나한테 의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약속해서 사는 삶이 제가 보기엔 나쁜 삶이 아니거든요. 올바른 삶인 거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나름대로 계속 제가 이제 저를 충전시키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힘받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 관계 속에서 저는 그런 동료들을 찾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인권 감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저한테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어린이 그룹홈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엄마 한 분에 아이들이 여러 명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의 아이들이 너무 밝고 잘 자라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사진이 그 많은 스토리에 거기에 도움을 주는 많은 스토리 신부님이나 봉사자들에 의해서 공개가 너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집주소까지. 그래서 이분이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친구가 야 니네 집은 고아원이더라 이런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이 들어오니까 물론 나온 애는 아니지만 그렇게 들어와서 그 사진을 올리신 신부님이나 많은 분들에게 항의를 했는데 그 반응이 너무 저도 좀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인권에 대한 인권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너무나 정말 없구나.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없고 우리가 생활 사회에서도 배우는 것도 없는데 지금 인권운동 좀 한 10년, 20년 하시는 분으로서 혹시 그런 교재라든지 어떤 그런 거를 하나 하셨는지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모르는 건지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걸 좀 보십시오라고라도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왜 문제가 됐냐고 했는데 마침 제가 다른 많은 복지단체 사이트를 보면 그 얼굴들이 그대로 노출돼서 초상권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심지어 이 집처럼 그 아이가 어느 동네 어느 학교 몇 학년 몇 반이라는 것까지 다 공개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렇게 강연을 다니시는 것도 좋지만 어떤 교재나 어떤 영상물이나 그런 거 혹시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교재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인도교육 센터 등에서 같은 경우에는 나온 교재들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회복지 시설에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부닥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몇 군데 사회복지 시설 내에서 진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고 같이 거기 시설에서 생활하는 생활인들하고 같이 교재를 만들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중에 얘기하면 그것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좀 만약에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면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면 국가인권위에서 인권교육 몇 시간 내라 이런 거 나오고 권고 나오죠. 지금 그런 식으로 근데 사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다 처벌하고 그러면 법이라고 하는 걸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런 상당히 문화적인 어떤 좀 접근해야 되는데
저는 이래요. 이게 저도 사회복지설도 이사하기도 하거든요. 되게 많고 이거 왜냐면 제가 평택에는 에바다 투쟁을 7년 동안 하면서 에바다 투쟁을 7년 동안 하면서 이제 하다가 이제 마지막까지 또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고 아직도 뿌리시지 못하는 게 에바다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뭐냐면 그 행동은 이래요. 우리도 자꾸 그런 유혹을 느끼는 게 뭐냐면 거기 있는 청각 장애인들을 앞세워서 이 사람이 누구다,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편에 있고 이 사람이 얼마나 가난하고 불쌍하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모금이 잘 돼요. 후원이 잘 돼요. 그러잖아요. 이런 유혹을 진짜 느껴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하는 사람들, 분들 같은 건 다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회복지시설 홈페이지에 다 이렇게 꺼내오는 것들이 이런 거거든요. 구체적인 생생한 사례가 있어야지 더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사람, 거기에 드러나는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어떻게 된 건가를 고려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어디냐? 꽃동네예요. 왜 그러냐면 꽃동네가 거기 장애인들을 그 관광상품화 해버려요. 구경은 이게 거기 다 코스를 이렇게 다 가서 구경하게 돼 있고 안에 생활하는 게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후원자들 80만 원 모은 거예요. 오 무슨 신분이 그냥 그건 참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 제기를 안 받아들여요. 그렇게 해야지 그게 유지가 되니까. 근데 반면에 거기 인권이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장애인 시설에 꽃동네 거기 시설에 거기에서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모욕적인 거거든요. 그죠? 창피하고 모욕적이에요. 제가 동물원의 원숭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을 돕는 거, 배려하는 것도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배려를 해야 된다. 제가 2005년도에 연변을 2번 갔었는데 그때 감동받았던 얘기가 있어요. 엉불교 교무님이신데요. 북에서 이렇게 친척 방문해서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이제 거기 안에 사람들한테 북쪽에 사는 사람들한테 그 할아버지 물건을 싸주잖아요. 근데 그 물건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넘어가지도 않은 교무님이 이걸 해서 다 해서 쌀고 좀 하고 뭐또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마음 상하지 않게 이걸 받아들이게 할까 전적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 마을 사람들한테 뭘 나눠주는 것도 아예 한 명 한 명 걸 몇 분인가를 알아가지고 한 명 한 명 거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그때를 따로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이게. 뭐 이런 어떤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좋은 일하니까 이 좋은 일 더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하실지 몰라도 이런 것들은 바뀌어야 될 때가 돼 있는 것 같고 이걸 아직도 써먹고 있는데 천주교보다는 기독교 쪽 사람들이 많이 이승해요. 지금도 이제 미신고시설 이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는 2003년부터 하고 미신고시설 이런 데 많이 조사를 다니고 그동안 구속도 시키고 막 그랬어요. 거기 시설장들이 워낙 바쁜 분들은.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비닐하우스를 지어요. 비닐하우스 안 지어도 되는데 비닐하우스를 짓는다고요.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장애인들, 특히 장애인들이 지금 좋죠. 장애인들을 수용을 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요일 교회, 어느 교회 오시라고 하면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옹은 다 착각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다 모였고 시설을 따로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요. 기껏해야 헐만 집어나지 얻는 거죠. 헐해야 돼. 이렇게 해서 동정심을 자극해야지 후문이 들어온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좀 안동 지역에 시설을 가서 좀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랬어요. 그 회계장부를 보시면 회계장부 없대요. 말이 안 되죠. 회계장부 후원 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는 그거 필요 없대요. 쌀고기 그 바닥이 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금고가 돈이 필요한데 돈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데 그게 왜 필요합니까? 말씀도 되게 천천히 이렇게 했어요. 저같이 막 하는 게 아니라 참 낮은 목소리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정말 얼마나 그래서 종교의 탈을 쓴 악마들이 이런 짓을 해요. 진짜 우리 사회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태적으로는
우리가 좀 이거에 대해서 자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박노선 선배님하고 같이 이신고시설 조사도 다니고 뭐 이런 일을 오래 했는데요.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그 신고 접수를 받는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접수를 받아서 이제 일이 생기면 출동을 하죠. 전화 올 때마다 저는 늘 빌어요. 천주교 시설이 아니기를. 왜냐면 항상 모두 뭐 무슨 집 이름이 다 이 홀리하거든요. 은혜의 집, 뭐 사랑의 집, 뭐 바울 성교 뭐 다 이런 이름이라서 아 개신교 시설이기를. 천주교 시설에서 오면 난감하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아직까지 사실은 뭐 꽃동네같이 큰 어떤 사회적 구조 문제도 있지만 아직까지 천주교 시설에서 그렇게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 가지고 들어오진 않았어요. 한 7, 8년 동안. 그래서 뭐 자랑은 아니지만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또 우리 질문 뭐 한 분 정도만 더 질문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 이미영 한국 대표 신앙연구소 아주 궁금한 거는요. 그 시민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인권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발전을 하면서 이제 나가고 있고 이제 지금 한국 사회를 보더라도 이제 뭐 개인 미디어의 발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민 의식 같은 것들이 많이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사회 전망 같은 건 오히려 좀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 안에서 보면은 교회 안에서는 정의나 인권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더 이렇게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상황은 점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의견도 좀 듣고 싶고요. 혹시 이 시민사회, 우리는 먼저 종교의 입장에서는 이제 복음을 실현하는 사회복음을 실현한다고 하지만은 시민사회에서는 이런 종교가 인권이나 평화 이런 문제에 참여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자꾸 종교적이죠. 이 천주교는 뭐 이렇게 좀 꾸준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개신교 쪽 보면요, 그 예전보다 훨씬 더 그게 약화됐어요. 목소리가. 개신교가 약화된 이유는 뭐냐면 돈 때문이에요. 되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시겠는데. NCC가 거기에 인권위원회 만들었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NCC를 움직이는 돈이 우리가 OECD 가입하기 1900 김원석 때문에 1995년에 그랬잖아요. 그죠? 그 전까지는 WCC에서 지원금이 들어왔어요. 이 지원금 가지고 활동을 막 하니까 자기들이 뭐 당당한 목소리를 냈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인권운동사에서 NCC 인권을 했던 역할이 굉장히 컸죠. 그리고 이제 언론에 다 봉쇄됐을 때 거기서 나왔던 그런 인권 신문, 인권 소식지, 뭐 갱신 만드는 뭐 8페이지짜리 이런 게 있어요. 좀 구속판 이런 거 지금 그때는 엄청났었던 거예요. 뭐 이런 거를 하고 그랬었는데 OECD 가입하고 나서 WCC가 뭐라고 했냐면 니네도 이제 OECD 국가니까 니네가 이제 돈을 받을 게 아니라 니네가 이제 못 사는 나라의 교행을 위해서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였어요. 지원이 끊겨버린 거예요. 지원이 끊겨버리다 보니까 NCC 자체가 운영에 10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교단 쪽 사람들까지 다 참여시켜요. 순복음 그리고 이런 데까지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말발이 세진 거예요. 배우계 쪽 사람들 그 말발이 좀 세지니까 NCC 자체가 보수화되면서 인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옛날보다 그쪽에 힘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어요. 개신교 쪽에. 아직도 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전국에 민중교회 연합 같은 것도 있었어요. 이게 지금 형체없이 다 날아가고 있어요. 예. 옛날에 세문안교회도 굉장히 그런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교회인데 이런 데는 뭐 이상한 소리만 내잖아요.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천주교 쪽은 굉장히 꾸준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예전이나 지금이나 확대되진 않는데 이 정도 어느 정도 레벨 이 정도는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에 좀 이런 종교 쪽에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인권운동이나 시민운동 쪽에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자꾸 그 신앙적인 이런 게 마치 신앙적인 보수 신앙적인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 자꾸 주저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좀 교회 안에도 있고 뭐 이 신도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사실 뭐 저
저가 생각하기에는 교회도 바뀌어야 되고 세상도 바뀌고 다 같이 진보해야 되는 거지 따로따로 가지고는 않는 것 같거든요. 또 그래서 이런 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걸 관심 가지면 좋겠고 그래서 거기서 천주교 같은 경우에도 거기 뭐 주일학교도 있고 뭐 굉장히 많잖아요. 각종 모임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인권 프로그램, 뭐 사회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인권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이렇게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종교가 이렇게 참여하는 이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대환영이죠. 대환영이고요. 우리가 용산 참사 아이들고 있을 때 거기에 우리 천주교 신부님들이 그대를 지켜주지 않았으면 그게 1년 가까이 이렇게 버티면서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버텼다는 것보다는 이런 용산 참사가 이렇게 1년 가까이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에는 신부님들이 어떤 그런 거 중에서 확보해주는 이런 게 현장을 확보해주는 거, 현장 일상까지 그 힘이 있고 거기에 정말 우리 사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그 마음의 연대가 있었어요. 저는 뭐 이래요. 이게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공감하죠. 이게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 저거에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내고 그러지 않아요. 뭐 지원해주는데 저 빨리 하려고 쓰면 눈에 가시 같은 분들만 보죠. 이 사람들이 연대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1년 동안 되고 14억이나 모금이 됐어요. 14억. 이 14억이 모금된 게 그 중에는 뭐 명진 스님이 한 방에 1억이나 쓰시고 그리고 상당히 있는데 그렇지만 알게 모르게 이름도 없는 그런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2만 원 이렇게 내는 경우들이 그렇게 돈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용산이 버티면서 나중에 합의까지 끌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합의가 뭐 그게 내용이 뭐니 그러지만 사실 그때 상황에서는 그 정도만 끌어내는 게 다행인 거죠. 이게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이 의도하는 바대로 간 게 아니니까 그걸 좌절시킨 거니까 어쨌든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런 거죠. 저는 이랬을 때 여기에 용산에서 본 것 같은 그런 신들이 종교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운동이 적극 나서서 우리 역할을 해줘라. 그리고 그랬을 때 사회운동과 함께 종교운동 같이 가야 되는데 이럴 때는 또 부딪히는 또 지점들도 있더라고요. 종교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그 내용과 형식과 뭐 이런 걸로 가잖아요. 또 언어와 표현 방법도 다르고 이쪽도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요. 그냥 서로 간에 쟤네들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또 같이 만나면 부딪히면 또 서로 이해하고 같이 섞여요. 섞이면서 이 종교 이제 천주교 쪽에서 노동 현장에 어떤 치열한 어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이런 고민들이나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이런 거라든지. 근데 또 반면에 뭐 이 종교 성직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안 좋았던 어떤 이런 거 같은 사람들도 실제로 현장 만나서 서로 이해하고 끼게 되거든요. 이게 공감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따로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다른 종교 같느냐 이런 거 서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서로 이해하고 그래서 연대가 강화되고 이런 거. 저는 뭐 이런 종교가 사회운동 신전되는 거 너무 좋고 환영하고 그러죠.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2시간가량 강연과 질의응답을 들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뭐 여기 운동하시는 선배님들 계시지만 저까지 포함해서 박영 선배랑 정가가 20범인데 이렇게 정가 많은 사람들한테 강연 들으시는 거 해보신 적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있으면 이제 MB랑 비슷해지세요, 정가는. 지금도 소환장 2개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들으셨던 이야기 또 우리끼리 또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활동하시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이야기였으면 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열광해주신 우리 박영선 선생님께 우리 다시 한번 힘찬 박수